MBC의 새로운 출발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던 거죠. 예,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임 최승호 사장 출근 첫날 출근길 인터뷰 저랑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는 출근해서 보도국 인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한 겁니다. 네. 보도국은 일단 37명의 간부들을 새로 진영을 짜서 임명을 하고 예. 뉴스 데스크를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면 계획을 추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다라고 한 거고요. 앵커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뉴스 데스크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 있던 앵커는 당연히 보직이 이제 그렇죠. 해임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MBC 뉴스입니다. 예.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MBC, JTBC, 그다음에 SBS 3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이 뉴스 선두자리 각축전, 지상파와 케이블의 뉴스 선두자리 예. 각축전이 이제 본격화될 거로 아주 기대가 치열해질 됩니다. 걸로 보여요. 네. 근데 KBS는 지금 빠뜨리셨네요. 그렇죠. KBS 노조원들은 아직 파업 중이고 광화문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행진 계속 이어 말하기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KBS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화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라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도 광화문에 나가서 지켜봤는데요. 예, 예. 밤사이에 눈이 내려서 질퍽거리는 거리에서 참 춥고 바람이 세차니까 시민들도 추웠죠. 거기 발길을 멈추고 그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조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계속 마이크를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만 되는지, 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예. 계속 이야기하고 24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예. 밤새도록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죠. 카메라로 찍으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늦어지고 길어지면 예. KBS 뉴스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MBC 뉴스가 그랬듯이 그렇죠. 최저 시청률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건데 예, 예. 글쎄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한다면 그 이사진들은 스스로 뭐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KBS의 그 노조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적폐청사는 일단은 본 궤도에는 올라선 겁니다. 그렇죠. YTN에서 먼저 경영진이 물러나고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새 시대 민주언론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내부에서 저항이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결국 새 사장을 맞이하고 경영진, 방송 제작 요원들, 노조, 이사회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서 MBC가 방송계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언론계 적폐청산의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변상욱 대기자가 꼽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요? 국가정보기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또는 군정보기구, 보안사 기무사 예. 이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언론사 경영과 방송에 지침을 내리고 논의를 해간 것은 1980년 11월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강제시키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했던 그때가 끝이고 그 다음 1981년부터는 예.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조정실이 이 역할을 맡았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왜 이때 안 하고 보안사가 했냐면 중앙정보부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김재규. 시해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다 못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 한 30년 정도 후퇴했다.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한 그 상황으로 간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나마 사그러들고 이제는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예.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가 개입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30년을 후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등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우익 정당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이 준비돼 있다가 이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너무도 빨리
30년이나 뒷걸음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사실 놀라워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기자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기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다가 너 내일부터 KBS 가서 부장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이래봬도 위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야. 나 유신 기자야. 예. 전두환 때는 어용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설날 추석 때 이제 대통령하고 고위 정치꾼들에게 가서 절하고 용돈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랑하면서 좀 지냈어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유명한 YS 언론장 학생, 그렇죠. 예. 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보를 갖다 빼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예. DJ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 앤 캐시라고. 그건 뭐예요? 위스키는 술 마시는 거고 캐시는 돈 봉투 이렇게. 예,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 게 아니고 대통령 측근들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갑작스럽게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정권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갖다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내에 내부 부역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로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뉴라이트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겉옷을 입고 권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했던지. 근데 공영방송에는 노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마치 영국 대처수상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노조를 먼저 와야하고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떼놓고 노조원들을 교육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묶어놓고 노조를. 그러니까 MBC, KBS도 보면 1노조, 2노조, 3노조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다음에 교육발령이라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강제직하면 몇 명만 해당되지만 그렇죠. 교육발령으로 쫙 흐트러 놓으면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흐트러 놓을 수 있거든요. 힘을 빼놓는. 예. 비제작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옮겨놓거나. 또 MBC 노조도 지금 191억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 걸렸어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촘촘한 압박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썼던 건데 과연 이것을 그 경영진이 기획을 했을까? 노조,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얽어매는 이 작업을 과연 누가 했느냐? 그 권력 집단이 혹시 배후 조정한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관련자들을 뭐 조사해서 그 배우는 진짜 누구였는가를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길래 6017님이시군요.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KBS 직원들이 이어 말하기 대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노조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계속 마이크를 이어가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야만 되는지, 왜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24시간이요? 그렇죠. 그럼 밤새도록 한다면. 밤새도록 해야죠. 카메라로 찍으면서 기록하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늦어지고 길어지면 KBS 뉴스가 맨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예전에 MBC 뉴스가 그랬듯이 그렇죠. 최저 시청률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건데 글쎄요. 공영방송 KBS를 사랑한다면 그 이사진들은 스스로 뭐 물러날 사람 빨리 물러나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KBS의 그 노조원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지금 MBC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적폐청사는 일단은 본 궤도에는 올라선 겁니다. 그렇죠. YTN에서 먼저 경영진이 물러나고 신임 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새 시대 민주언론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내부에서 저항이 강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결국 새 사장을 맞이하고 경영진, 방송 제작 요원들, 노조, 이사회까지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어서 MBC가 방송계 적폐청산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언론계 적폐청산의 이 과정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할 점, 변상욱 대기자가 꼽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첫째는 저는 국정원이라고 봅니다. 국정원이요? 국가정보기구,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또는 군정보기구, 보안사, 기무사. 이게 언론을 직접 통제하고 언론사 경영과 방송에 지침을 내리고 논의를 해간 것은 1980년 11월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발동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을 강제시키고 언론사들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했던 그때가 끝이고 그 다음 1981년부터는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조정실이 이 역할을 맡았고 그건 당연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지휘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중앙정부가 왜 이때 안 하고 보안사가 했냐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쏴서 김재규. 시해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공영방송을 통제하다 못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 한 30년 정도 후퇴했다. 국가정보기구가 통제한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1980년대로 돌아갔다. 그렇죠.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또 나름대로 이것이 그나마 사그러들고 이제는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예. 다시 이제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정보기가 개입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한 30년을 후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 또 하나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등장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과 보수 우익 정당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들이 준비돼 있다가 이제 등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토록 갑작스럽게 너무도 빨리 30년이나 뒷걸음칠 수 있었던 건지 그게 사실 놀라워요.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 기자라는 게 있었어요. 유신 기자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다가 너 내일부터 KBS 가서 부장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내가 이래봬도 위에서 돌봐주시는 분이야. 나 유신 기자야. 예. 하고. 전두환 때는 어용 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예.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설날 추석 때 이제 대통령하고 고위 정치꾼들에게 가서 절하고 용돈 받아오던 시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자랑하면서 좀 지냈어요. 김영삼 정권에서는 유명한 YS 언론장 학생, 그렇죠. 예. 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보를 갖다 빼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 예. DJ 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스키 앤 캐시라고. 그건 뭐예요? 위스키는 술 마시는 거고 캐시는 돈 봉투 이렇게. 예,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한 게 아니고 대통령 측근들이 직접 언론인들을 만나서 접대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갑작스럽게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문민정권 15년의 공백을 메우고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언론을 갖다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내에 내부 부역자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자로서 뉴라이트를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뉴라이트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걸로 겉옷을 입고 권력에게 어떻게든 접근을 했던지. 근데 공영방송에는 노조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마치 영국 대처수상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노조를 먼저 와해하고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떼놓고 예. 노조원들을 교육훈련 시킨다 그러면서 분산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잡아가두거나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묶어놓고 예. 노조를. 그러니까 MBC, KBS도 보면 1노조, 2노조, 3노조가 그래서 생긴 거죠. 예. 그다음에 교육발령이라고. 왜냐하면 징계하거나 강제직하면 몇 명만 해당되지만 그렇죠. 교육발령으로 쫙 흐트러 놓으면은 수백 명을 한꺼번에 흐트러 놓을 수 있거든요. 힘을 빼놓는. 예. 비제작 부서로 기자, PD, 아나운서를 옮겨놓거나. 예. 또 MBC 노조도 지금 191억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손해배상 소송 걸려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꼼꼼하고 촘촘한 압박 때문에 이 노조가 힘을 못 썼던 건데 과연 이것을 그 경영진이 기획을 했을까? 노조, 기자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얽어매는 이 작업을 과연 누가 했느냐? 그 권력 집단이 혹시 배후 조정한 것은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관련자들을 뭐 조사해서 예. 그 배우는 진짜 누구였는가를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길래 6017님이시군요.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KBS, 네, KBS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어 말하기 대회 하고 있는 거군요 하면서 격려의 박수 보내주셨어요.